5회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으로 올 수 없는 것을 물었어요.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 기준은 개별 재무제표,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재무제표예요.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대폭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맞죠?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으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 중심은 맞아요. 근데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일반기업 회계 기준, 일반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규칙 중심이라고 하죠. 규칙 중심. 3번이 틀렸어요. 4번.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기준을 제정하는 거 맞죠? 2번. 재무정보의 근본적인 질적 특성인 충실한 표현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충실한 표현은 신뢰성이 충족되는 거죠. 1번이 틀렸습니다. 충실하게 표현이 돼야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겠죠.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모두 맞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3번. 재무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 맞죠?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거래나 사건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맞죠?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고요.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있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4번.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보고기간 말 이전의 사건의 결과로서 일단은 첫 번째 조건 충족됐죠.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상여금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당연히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가 보고기간 후에 결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시장가치가 하락했을 때 투자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디귿만 빠지시면 돼요. 리을해 봤더니 보고기간 말 이전에 이미 자산 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를 했을 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역, 니은, 리을이 되는 거죠. 5번. 3분기 중간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본변동표는 중간기간은 안 들어가고요. 누적 중간기간만 들어가죠.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적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을 하고요. 직전 회계년도 동일기간으로 작성을 합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 빠져야 돼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포괄손익계산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의 중간기간과 1월 1일부터 9월 30일 누적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거 맞습니다. 현금흐름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누적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거 맞죠? 재무상태표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직전 회계년도 12월 말과 비교를 해주는 거 맞습니다. 6번. 선의선출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여러분들 몇 개가 판매됐습니까? 1,500개가 판매가 됐으니까는 선의선출법이니까 맨 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맨 위에 2,000개 중에서 1,500개가 나갔으니까 500개가 남았죠. 기말재고를 물었으니까 500개 곱하기 2,500원. 그러면 125만원, 그 다음에 130만원짜리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560만원짜리도 그대로 있으니까 815만원이 기말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7번.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계속기록법에서 실사법으로 변경을 하면 장보상의 재고수량은 수시로 파악하게 여러분들 실사법에서 계속기록법으로 변경을 해야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1번 틀렸죠. 2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초보다 기말이 많은 경우 평균법보다 선의선출법을 사용할 때 당기순이익이 더 크게 나옵니다. 2번 맞죠? 3번.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익선출법, 가중평균법을 사용해서 결정한다. 우리 IFRS에서는 후익선출법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요. 선의선출법 하에서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동일하게 측정이 됩니다. 옳은 것은 2번이었어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보고되는 금액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초재고 나왔었던 문제는 빨리 넘어갈게요. 기초재고 20만원 플러스 매입액이 18만원입니다. 마이너스 감모손실, 평가손실, 차감후의 기말이 5만원 나와 있어요. 빼줬더니 33만원. 3번이 답이 되죠. 9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요소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맞습니다.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도 맞죠.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취득세 포함하는 거 맞고요. 매입 할인은 차감하는 거죠.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는 거죠. 10번 공장 신축과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식회사 용산이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 원가를 즉 이자 비용을 자본화할 때 평균 지출액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연평균 지출액 어떻게 구하죠? 3월 1일에 지출된 게 3천만 원 있죠? 3천만 원 곱하기 12분의 10을 해주시면 되죠. 3월 1일이니까. 그러면은 3천만 원 곱하기 12분의 10 하면 2,5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2,500. 두 번째는 6월 1일에 지출한 금액이 840만 원이 있어요. 그럼 840만 원 곱하기 12분의 7개월을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49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490만 원. 그 다음에 10월 1일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000만 원 나와 있어요. 10월 1일 1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해서 250만 원. 12분의 3에서 250만 원. 다 돼주면은 740만 원 돼주면 3240만 원이 답이 됩니다. 답은 2번. 3240만 원. 1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물었습니다. 정액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복금액이 6천만 원 나와 있죠.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 장복금액은 6천만 원 나와 있고요. 순공정가치가 3천만 원, 사용가치가 3,5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둘 중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죠. 여러분들 장복금액과 장복가액이 6천만 원 나와 있고요. 6천만 원. 그 다음에 회수 가능액이 얼마냐면 둘 중에 큰 거니까 3,500이에요. 3,500. 그러면은 손상차손의 금액은 얼마죠? 네, 2,500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은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제가 그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장복금액이 6천만 원이고요. 6천만 원. 회수 가능액이 3,500이에요. 만약에 손상차손을 물었으면 2,500이 손상차손인데 여기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물었죠. 그럼 앞으로의 감가상각비는 3,500을 갖고 몇 년 동안 해주시면 되느냐면 잔존내역연수가 10년이니까 나누기 10년 이렇게 해서 35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이론 강의에서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3,500만 원 나누기 잔존내역연수 10년입니다. 답은 350만 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개별적으로 취득할 이유는 없죠. 반드시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된다 이런 단서 조건은 없어요. 일괄 취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2번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산의 물리적인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해야 됩니다. 모두 맞아요. 13번 연구활동 관련돼서 10만 원 있고요. 개발활동 관련돼서 12만 원이 있는데 개발활동에 소요된 12만 원 중 3만 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9만 원은 10월 1일에 지출되었다. 10월 1일에 지출된 9만 원만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9만 원만 개발비가 되는 거죠. 9만 원만 개발비가 되는 겁니다. 12월 31일에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직접 지출된 금액은 6천 원이다. 산업재산권은 6천 원이고요. 개발비와 산업재산권은 취득 후 5년간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개발비와 산업재산권은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10월 1일에 개발비가 얼마? 9만 원이 있고요. 12월 31일에 산업재산권이 얼마 있느냐면 6천 원이 있습니다. 6천 원. 10월 1일에 지출된 9만 원만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나누기 내용연수는 5년이죠. 나누기 내용연수 5년입니다. 곱하기 12분의 3개월이죠. 10, 11, 12, 3개월입니다. 그러면은 9만 원 나누기 5년을 하면 감가상각비는 18,000원이 나와요.
근데 3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3개월치 계산하면 4,500원이 나옵니다. 4,500원. 그러면은 4,500원만큼 같이 감가된 거죠. 그쵸? 9만원에서 4,500원을 빼주면은 얼마 나올까요? 85,500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고요. 산업재산권은 12월 31일에 취득했으니까 그대로 6,000원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산업재산권은 12월 31일에 취득했으니까 상각을 다음 연도부터 하시면 되는 거죠. 14번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 효과적인 것은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단기매매 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자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을 합니다.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을 취득했을 때 지출된 거래원가는 당기비용, 수수료 비용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15번 임대 수익 및 시세차 이익을 목적으로 각각 건물 한 동을 40억 원에 매입하였다. 내용연수는 20년, 잔존가치는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공정가치는 36억 원으로 동일하다. 해주와 용산이 선택하고 있는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중 상기 건물의 취득과 보유가 해주와 용산의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물었죠. 해주는 유형자산의 평가 방법을 원가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평가 방법은 원가 모형이고요. 감가상각은 무슨 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정액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액법. 그러면 해주는 임대 수익 목적이니까 투자부동산이 되는 거죠. 투자부동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목적이 되는 거니까 투자부동산이 돼. 해주는 용산도 마찬가지 투자부동산입니다. 해주는 원가 모형이니까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돼요. 해주는 일단은 결론이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이 목적이면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투자부동산이에요. 투자부동산. 자, 해주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어요.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을 때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40억 나누기 20년이에요. 40억 나누기 20년이면 2는 4, 2천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 나와요. 자, 용산은 투자부동산, 유형자산은 쭉 거버리세요. 유형자산은 평가 방법은 필요가 없어요. 공정가치 모형이에요.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그냥 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40억짜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36억이 됐으니까 얘가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입니다. 2억이에요. 40억짜리가 36억이 됐으니까 4억 원의 손실이 생겼죠. 2억 원의 감가상각비가 생긴 거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해주가 용산보다 단기순이익이 2억 더 많게 예상된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해주는 비용이 2억인데 용산은 비용이 4억이잖아요. 해주는 비용이 2억인데 용산은 비용이 4억입니다. 때문에 비용이 더 적은 해주가 단기순이익을 더 많게 계상하는 겁니다. 답은 1번. 16번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분류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가이익은 항상 뭐랑 비교를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5,000원에 취득했는데 5,200원이 됐으니까 20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년도에는 5,000원에 취득한 게 4,900원이 됐으니까 100원 손실이죠. 그래서 100원 곱하기 1000주에서 1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나옵니다. 3번이 답이에요. 17번 만기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만기보유 금융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 상각부 취득원가로 평가를 해주고요. 지분상품은 만기보유 금융자산이 될 수 없죠. 채무상품만 가능한 겁니다.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틀렸죠. 단기매매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도 있습니다. 17번의 답은 4번이고요. 18번 보유자가 확정 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는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까 복합금융상품이라는 말을 써요.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300만 원이고 전환사채 발행 요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발행되는 전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채의 가치는 2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반 사채 발행가액이 250만 원인데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300이니까 5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전환권 대가라는 말을 씁니다. 전환권 대가.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금액 중 250만 원은 금융부채죠. 금융부채. 사채니까 전환권 대가 50만 원은 지분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본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네요. 4번. 19번. 5천만 원의 사채를 5,087만 5,800원에 발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할증 발행했습니다. 할증 발행. 할증 발행일 때 이자 비용은 감소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할증 발행일 때 이자 비용은 감소가 됩니다. 다른 건 다 증가되는데 이자 비용만 감소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네요. 3번은 정액법일 때고요. 유효이자일법이 아니라 정액법일 때는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0번. 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로 인해서 현금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이건 발행가액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액면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천만 원. 액면 금액 2천만 원. 표시 이자는 2천만 원에 몇 퍼센트라고 나왔냐면 액면 이자율이 5%니까는 표시 이자는 100만 원입니다. 곱하기 현가가 만기가 3년이에요. 3년이면서 시장 이자율, 국공채 이자율이 아니라 시장 이자율 6%를 보시면 돼요. 6%이면서 만기 3년일 때 현가는 0.8396, 0.8396이고 연금현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6730, 2.6730이 나와 있어요. 계산을 해주시면 267만 3천 원이고요. 위에는 2천만 원 곱하기 2천만 원 곱하기 0.8396, 0.8396을 해주시면 1679만 2천 원, 1679만 2천 원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해주시면 2673 플러스 2673을 더해주시면 1946만 5천 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채 발행가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21번. 충당부채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충당부채란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맞죠? 1번 맞습니다. 충당부채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도 맞습니다. 손실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까 3번이 틀렸어요.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하며 즉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줘야 되며 이 경우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돼야 되겠죠. 22번 재무상태표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누적된 결손금과 관련해서 무상감자를 고려하고 있다. 올바른 것을 물었네요. 여러분 무상감자는 분계의 형태가 어떻게 되죠? 무상감자는 차변의 자본금, 대변의 2월 결손금 이렇게 분계하는 게 무상감자예요.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럼 2월 결손금이 2천만 원 나와 있고요. 2월 결손금이 2천만 원, 자본금이 얼마 올까요, 여러분들? 2천만 원 이렇게 오겠네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자본이 지금 현재 자본금이 얼마 있습니까? 4천만 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이란 말이에요. 1천만 원 있고요. 결손금이 마이너스 2천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5천에서 2천을 빼주면 총 자본은 3천만 원이었었는데 감자를 하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자본잉여금은 변동이 없고요. 없어졌습니다. 자본금이 2천만 원 줄어들었겠네. 총 자본은 3천만 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자, 무상감자를 하면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감자하기 전에 감자 전에 부채 비율, 감자 전에 부채 비율을 한번 볼게요.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입니다.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란 말이에요. 부채가 6천만 원 있죠. 부채가 6천만 원. 자본 총계는 얼마 있었어요, 여러분들? 3천만 원이었었잖아요. 3천만 원. 그러면은 부채 비율 곱하기 100이니까 부채 비율은 200%가 나옵니다. 무상감자를 하더라도 변동이 없죠. 자본 총계가 변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무상감자와 유상감자 모두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여러분, 유상감자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본이 감소합니다. 감자 후에 자본 총계는 3천만 원으로 감자손과 똑같습니다. 무상감자 후 주식 발행 추가금은 변동이 없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변동 없다. 23번, 자본의 차감 항목이 아닌 것을 물었죠. 해외 사업 환산 손실 차변 과목, 자기의 주식도 차변 과목,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차변 과목입니다. 그런데 재평가 잉여금은 대변 과목이죠. 대변 과목. 그래서 1, 3, 4번은 차감 항목이지만 이번에 재평가 잉여금 가산 항목입니다. 답은 2번. 24번, 다음 중 유형별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죠?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의 경우 구매자에게 재화가 인도되어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도 맞습니다. 위탁 매출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상품을 적송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틀렸죠? 이번에 틀렸습니다.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시용 판매의 경우 매입자로부터 매입 의사 표시를 받은 날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 맞죠? 25번. 공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입니다. 1차 년도가 있고요. 2차 년도, 3차 년도가 있어요. 3차 년도. 공사 원가는 단기 발생 원가가 6천만 원 나와 있으니까 공사 원가는 6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 토탈 계약 수익이 얼마냐면 5억입니다. 토탈 계약 수익은 5억 원. 자, 첫 번째 연도에는 단기 발생 원가죠. 6천만 원 나누기 단기 발생 원가 6천만 원 나누기 추정 총 계약 원가가 3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3억 원. 청구액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진행률은 20%로 계산이 되네. 그럼 5억 곱하기 20% 하면 1억입니다. 공사 수익이 1억 원 나왔죠. 그럼 공사 이익은 4천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연도에는 누적 원가예요. 두 개 더해주시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누적 원가 1억 8천만 원 나누기 총 3억 6천입니다. 계약 원가는 3억 6천. 그럼 3, 5, 15. 그쵸? 50%가 나오는데 앞에서 인식한 게 20% 있으니까 요번에는 30%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30% 1억 5천만 원 나옵니다. 1억 5천만 원. 그럼 3천만 원으로 계산이 될 테고요. 마지막은 계산할 필요 없어요. 빼주면 돼요. 마지막은 2억 5천만 원을 빼주시면 돼요. 2억 5천만 원 빼주시면 2억 5천만 원이 나와서 7천만 원이 공사 이익이 됩니다. 4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26번. 단기 종업원 급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한 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기일이 전부 도래하는 거 맞죠? 회고급여는 제외합니다. 회고급여 제외하고 단기 종업원 급여는 근무 용역을 제공한 회계 기간에 인식한다 맞고요. 비누적 유급 휴가는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 재무제표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화폐성 급여 비화폐성 급여도 단기 종업원 급여에 포함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27번. 현금 결제형 주가 차액 보상권 5만 개를 부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기 보상 비용은 얼마니? 라고 나와 있죠. 그럼 5만 개 곱하기 자, 부일 현재 공정가치가 연말에 부일 현재는 주식 결제형이라고 그랬고요. 현금 결제형은 매년 말 공정가치를 갖고 계산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주식 결제형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고요. 현금 결제는 연말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23만 원 나와 있어요. 23만 원 곱하기 의무적으로 근무할 거 기간이 토탈 5년이죠. 그러면 5년 중에 1 이렇게 해서 얼마 나옵니까? 23억 원이 계산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가시면 돼요.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얼마 가면 되냐면 250만 원이 가고요. 전년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 잔액이 60만 원 나와 있죠. 전년도 말에 이연법인세 잔액이 60만 원이면 당해년도에는 없어지는 거니까 대변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가시면 돼요. 대변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60만 원. 자, 당해년도 이연법인세 부채가 또 45만 원이 있어요. 이연법인세 부채 대변에 갑니다. 부채니까 45만 원이 가시면 차변에 법인세 비용이 토탈 얼마 나올까요? 다 더해줬더니 355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355만 원. 답은 4번이 답이겠습니다.